이놈의 등산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네요. 처음엔 우리 집 아저씨랑 저랑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집에서 잘 지내보려고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둘이요. 우리는 원래 중매로 만난 부부였습니다. 불타는 사랑, 그런 건 없었죠. 하지만 우리 집 아저씨는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 저는 집안일과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큰 다툼 없이 그냥저냥 살았죠. 그런데 우리 집 아저씨가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매일 같이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 익숙함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에게서 설렘은 사라진 지 오래고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줌마에게 이 답답함을 털어놓으니 등산 동호회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 우리 집 아저씨에게 여보, 우리 취미라도 하나 같이 해볼까? 라며 등산 동호회를 권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무슨 등산이야? 며 거절 또 거절. 그렇게 계속 거절만 하더니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 못해 어느 날 문득 그래. 등산이나 가자. 며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함께 땀 흘리고 산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 아저씨가 저에게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제가 말만 걸면 허허. 힘드네. 좀 쉬었다 가자고. 라며 말을 피했습니다. 제가 혼자 뒤처져도 모르는 척 앞만 보고 걸어갔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이가 보던 건 바로 동호회 막내인 김선영 씨였죠. 55살이라던가요? 아직은 풋풋한 그 여인에게 우리 집 아저씨의 시선은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했습니다. 저는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집 아저씨는 김선영 씨 옆에 앉아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있었습니다. 산행 중에도 그녀가 힘들어하면 선영 씨, 이 손 잡아. 오빠가 끌어줄게. 라며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아주더군요. 그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준 게 언제였나. 한참을 생각해 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저의 등산화 끈은 풀려 있었고 저는 홀로 산길에 남겨진 기분입니다. 우리 집 아저씨는 이미 저 멀리 앞서 가고 김선영 씨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제 귀에 아프게 박혔습니다. 이 등산길이 관계 개선의 길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끝을 향한 길목이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등산 동호회 전체가 함께 점심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회원들이 모두 모여 앉아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저도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가 좋아하던 잡채와 계란말이. 혹시나 저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 집 아저씨는 또다시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는 제 옆이 아닌 늘 그렇듯 김선영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드셔보세요. 라며 그녀가 건네는 보온병을 받아 마시며 활짝 웃는 우리 집 아저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도시락에 넣은 물통은 등산 배낭 속에 그대로 있었죠. 다른 회원들이 우리 집 아저씨에게 강 회장님, 박 여사님이 싸우신 도시락 드셔야죠. 라며 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아저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사왔다니까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도시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정성껏 싼 잡채와 계란말이가 왜 이리 초라하게 느껴지던지. 결국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쓴물을 삼키듯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함께 산을 올랐는데 왜 저만 혼자였을까요? 그때 저 멀리서 우리 집 아저씨와 김선영 씨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요즘 혹시 집에서 힘들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아니, 그냥 별일 없어. 그 별일 없다는 대답 뒤에 숨겨진 그들의 깊은 눈빛과 웃음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다시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아저씨에게 여보, 나 좀 힘들어.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 좀 쉬었다 오든가. 선영 씨가 약해서 도와줘야 될 것 같네. 먼저 갈게. 라며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이래? 우리가 왜 등산 동호회를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의 등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와 김선영 씨의 등 뒤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등산길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부부라는 숲에서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 제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사라진 우리 집 아저씨의 차가운 말, 그리고 김선영 씨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그때 누군가 제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등산 동호회에서 늘 조용하고 묵묵했던 김춘식 씨였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3살이나 어리다던가요? 저는 말없이 그의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옆에 서서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배려에 저는 처음으로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하산길을 걸었습니다. 김춘식 씨는 말없이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가파른 바위 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저를 그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넘어지시겠어요. 조심하세요. 따뜻하고 든든한 그의 손길에 저는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는 늘 앞서 가기 바빴고 제 손을 잡아준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춘식 씨는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고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물을 건네주거나 배낭에서 우유를 꺼내주었습니다. 그가 건네는 물 한 모금, 우유 한 조각이 왜 이리 달콤하게 느껴지던지. 하산 후였습니다. 모두 모여 막걸리라도 한잔 하자고 했지만 우리 집 아저씨는 아이고, 미안.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네. 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선영 씨도 저도 일정이 있어서요. 먼저 가볼게요. 라며 우리 집 아저씨가 사라진 방향으로 바쁘게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남은 건 저와 김춘식 씨 단둘뿐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산에 오르시죠.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우리 집 아저씨의 차가운 뒷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내내 김춘식 씨의 손길과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에게 느끼던 배신감과 외로움이 김춘식 씨의 따뜻한 관심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고마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텅 빈 마음에 찾아온 이 따스함이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등산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에게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김춘식 씨의 따스한 배려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유독 산이 힘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앞장서서 가던 우리 집 아저씨가 오늘은 뒤에서 자꾸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김춘식 씨와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거겠죠. 저에게 먼저 신경도 쓰지 않고 김선영 씨 옆에만 맴돌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그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정상에 올라 잠시 쉬는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제 말에 우리 집 아저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뭘 그렇게 징징거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 배신감은 그에게는 그저 징징거리는 투정일 뿐이었던 거죠. 그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김춘식 씨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한번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는 그런 저희 둘을 힐끗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김선영 씨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정상에서 부는 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다른 남자의 위로를 받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 아저씨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주지 않는 사랑과 관심을 김춘식 씨에게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이 등산 동호회에서 김춘식 씨에게로 완전히 마음을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등산이 끝난 후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김춘식 씨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는 김선영 씨 옆에 앉아 있었죠. 이미 우리 부부의 묵은 감정은 등산 동호회 전체에 공공연한 비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모두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하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는 또다시 김선영 씨와 먼저 앞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둘의 뒷모습을 보며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으려 했죠. 박 여사님,
오늘 참 아름답네요. 김춘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무슨 말씀을요? 나이가 몇인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박 여사님이 참 좋습니다. 라며 제 외로움을 알아주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애써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산길을 내려오며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와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 김춘식 씨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의 따뜻한 눈빛은 저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김춘식 씨가 제게 다음 주에는 둘이서만 산에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저는 그의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죠. 이제 저는 우리 집 아저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김춘식 씨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산길은 우리 부부의 관계가 끝나는 길이면서 동시에 저와 김춘식 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등산이 아닌 날에도 김춘식 씨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때로는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지만 우리 집 아저씨를 보면 그런 마음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에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집 아저씨는 제가 집을 나설 때면 어디 가는데? 라고 묻는 대신 운동 잘하고 오시오. 라며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김춘식 씨와의 만남을 점점 더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 아저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지만 저는 그의 휴대폰 화면에서 김선영 씨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들릴까 봐 조용히 통화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행동에서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 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의 통화 내용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말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징징거리지 마. 라는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한없이 차가웠던 그가 김선영 씨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오빠였던 것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집 아저씨에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김선영 씨랑 무슨 사이야? 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김춘식 씨랑 잘 다니지 않나? 뭘 그렇게 따져?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서로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외도를 눈감아주면서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묵인된 이중생활. 이제 우리는 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더러운 등산화에 묻은 흙먼지처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김춘식 씨와 둘이서만 산에 오르기 시작한 이후 저는 등산이 아닌 날에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는 제가 나가든 말든 그저 무관심했죠. 어차피 그이도 김선영 씨를 만나러 가기 바빴으니까요. 그날도 우리는 하산 후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자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고 서로에게서 느끼는 감정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스하고 든든한 그의 손길에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마주 잡았죠. 박 여사님, 우리 그냥 여기서 헤어지기 아쉽지 않습니까? 김춘식 씨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저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우리 집 아저씨와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그가 김선영 씨와 다정하게 웃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도 저러고 다니는데 나라고 안 될 게 뭐람? 그렇게 생각하니 죄책감은 점점 사라지고 그의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모텔 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려 몸을 떨기도 했지만 그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박 여사님, 이제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품속에서 저는 잊고 지냈던 사랑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 아저씨는 저에게 주지 않았던 감정들이 김춘식 씨의 손길에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묘한 해방감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우리 집 아저씨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옅은 술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애써 자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선영 씨와 주고받은 다정한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빠 덕분에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라는 김선영 씨의 메시지 아래 우리 집 아저씨가 답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선영 씨 덕분에 좋았네. 오늘 밤 너무 뜨거웠어. 이 짧은 문장에 저는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아저씨가 김선영 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당신도 나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했으니 나도 당신에게 떳떳할 수 있어. 이제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김춘식 씨와의 관계를 마음껏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우리 집 아저씨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자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너무 뜨거웠어. 라는 문장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아저씨와 저는 마치 투명인 간처럼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통쾌함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으니 나도 김춘식 씨와의 관계를 마음껏 즐길 거야. 다음 등산 모임 날 저는 김춘식 씨와 둘이서만 산에 올랐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이 느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관계는 등산 동호회에서 공공연한 소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등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가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할 이야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젠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 없는 것 같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나도 잘 알아.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쑥 튀어나온 이혼 얘기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김춘식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갈 길 가야 하지 않을까? 이혼. 생각해보자. 이혼이라는 단어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배신감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먼저 이혼을 제안했으니 나도 이제 김춘식 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황당함과 서운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김춘식 씨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의 이혼 제안을 들은 후 저는 곧바로 김춘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고 우리는 평소 자주 만나던 막걸리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슴은 설렘과 불안함으로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둘만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춘식 씨, 우리 집 아저씨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젠 우리 둘도 당당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에 김춘식 씨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은 제가 예상했던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불안했습니다. 누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요. 우리 집사람, 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저는 제 가정 지킬 겁니다. 그리고 누님하고는 그냥 즐겁게 즐기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즐기는 사이라는 단어에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배려, 다정한 눈빛, 그리고 모텔에서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집 아저씨에게 버려진 상처를 채우기 위해 그의 놀잇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막걸리 집을 뛰쳐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길고 외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이혼할 수 없어. 혼자가 될 수는 없어. 집에 돌아오니 우리 집 아저씨는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 준비해뒀나? 그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이혼 못해. 나 당신이랑 이혼 안 해. 제 말에 우리 집 아저씨는 분노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바람피는 김춘식이한테 가야지. 뭘 잘했다고 이혼을 안 해. 제발 이혼해. 그의 비난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춘식 씨에게 버림받은 외톨이, 그리고 남편에게서도 외면당한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김춘식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등산 동호회도 나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가 김선영 씨와 계속 만나는 것을 묵인하는 대신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사랑도 배신도 없는 텅 빈 공간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외톨이가 된 저는 등산화 끈을 조이는 대신 묶여버린 제 인생의 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처음엔 그저 우리 집 아저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등산을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저를 더 외롭게 했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으며 빈틈 사이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무방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 아저씨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투명인 간처럼 집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여자와 통화할 때 모처럼 보이는 웃음기 외에는 저를 바라보는 우리 집 아저씨의 차가운 냉대만이 저를 맞이할 뿐이고요. 왜 이혼을 하지 않냐고요? 서류상만으로라도 혼자 있기가 싫었네요. 저에게 마음을 준 그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보니 마음속 깊이 외로움이 사무치니까요. 처량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